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정세법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여야 공이 상속세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5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상속세 관련해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속세가 여야 합의가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개정안이 나왔던 게 다 드랍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대표님들? 상속세 통과 안 된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통과 안 된 주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라고 하잖아요. 유산 취득세.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거죠.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10%부터 50% 구간으로 그냥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야가 5년 동안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상속세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어요. 대신에 작년에 부결된 거는 30억 이상 50% 구간이 자산가들을 진짜 뭐 또 절세 혜택을 더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야당에서 반대한 거죠. 그 안이 기획재정부 올해 업무 공고 난 거 보면 8월 달에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발의하는 안이 8월 달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 관련해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진 않았어요. 법령이 개정되진 않았는데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9년 2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도입할 때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기준시가 대비해서 차익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것을 신고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더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 상속세 개정된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올해도 없어요. 근데 국세청의 업무 처리, 사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1장,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잠깐 보시겠어요? 국세청 훈령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법 개정 없이 자기네 업무 처리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 났습니다. 올해는 30조가 펑크 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45억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96억 원이에요. 10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감정평가 사업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게 올해부터 주거용 부동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권은 뭐였냐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이 10억 이상 나는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뀐 게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이 5억 이상만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주거용 부동산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약간의 고급 아파트 또 고급 빌라 증여하시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100% 감정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히나 증여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말씀드린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 기준시가와 이 시가와의 차익 5억 이상 나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에 시간 맞춰 오신 대표님들께 선물로 드린 겁니다. 넘어가시죠. 3장 넘기시면 작년에
매년 우리나라는 7월 마지막 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게 연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1월 중순에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2월 초까지 공청회 기간을 갖고 2월 말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말에 나오는 건 세법 개정안이죠. 올해 1월 16일 날 나온 그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세법. 제가 이제부터 판서를 할 건데 뒤에 계신 분들 칠판 잘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안 커요. 그래서 뒤에 계시면 안 보여요. 앞으로 오실 분 오십시오. 앞으로 오셔서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원자 없으신가요? 대표님, 맨 끝에 계신 대표님, 잘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정법인 관련한 이제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 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 세법에서는 이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정 법인. 다른 말로 대표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족법인. 이 특정 법인의 특수관계자면 분명히 부모님이실 거예요. 부모님. 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데 이 관계 유형, 거래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인주주 차등배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표님들? 법인주주 차등배당. 이때 법인주주는 이 특수관계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과 특정 법인 간의 거래 유형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인주주 차등배당이 있고, 두 번째는 저리 또는 무이자의 가수금 플랜이 있습니다. 가수금은 아시는 것처럼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기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누가 넣은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넣었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수금. 법인 입장에선 돈을 빌린 거죠. 법인에서 돈을 누가 빼갔어요. 누가 빼갔을까요? 누가 빼간지 몰라요. 그러면 법인의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빼갔다라 해서 우리가 가지금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법인이 돈을 빌렸을 때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자대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당자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그래서 이 저리 무이자 가수금 플랜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증여 또는 채무 면제 플랜이 있습니다. 이거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표님들 작년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균등 증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불균등 증감자. 증감자를 통해서 가업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 4번이 네 번째 플랜이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에 대한 제재 조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올해부터는 4번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4번 정확하게 내용 아시는 분? 불균등 증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 내용 아시는 분? 대표님 들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내용은 모르세요? 대표님도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주주가 가, 나가 있습니다. 가, 나가 있어요. 가가 지분율을 70%를 갖고 있고요. 나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액면가 1만 원짜리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근데
그 증자할 때 보니까 시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러면 이 주주 전원이 동의해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액면 증자도 되고 시가 증자도 돼요. 또는 액면과 시가 사이의 가격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라는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전원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불균등 증자라고 해요. 상법 용어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자 요건이 있어요. 시가 증자만 가능합니다. 시가 증자만. 그러면 가만 증자하게 되면 주당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죠. 맞죠? 맞나요? 가만 증자하는 거예요. 그럼 시가 증자만 되니까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가 자기만 증자하면서 만 원에 들어와 버려요. 만 원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불균등 증자인데 만 원에 들어오게 되면 차익이 얼마죠? 9만 원이죠. 이 9만 원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가가 나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이걸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해요. 예, 주주에 대해서 가가 주당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 원에 들어왔으니까 9만 원의 증여이익을 얘가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증여의제 규정에 개별 주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이 불균등 증감자한다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나라라고 볼게요. 우리나라. 네. 액면가 만 원짜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게 시가가 지금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정 법인은 시가총액이 50억입니다. 5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시가총액 300원짜리 회사가 아버지가 100%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시가가 10만 원에 시가총액 300억이고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이 불균등 증감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증자하는데 특정 법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얼마에 참여해요? 아까 개인주주 예를 들어드렸죠. 주당 1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당 1만 원에 증자를 참여해요. 그러면 불균등 증자죠. 아버지가 100%인데 아버지는 증자 안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법인만 증자하게 됩니다. 만 원에요. 그러면 시가가 10만 원인데 만 원에 들어오니까 9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맞나요? 이 9만 원의 차익을 누가 가져간 거죠? 누가 가져갔어요? 증자하면서 특정 법인이 가져갔죠. 맞아요. 특정 법인이 가져갔습니다. 특정 법인이 가져갔는데 이때 이 9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균등 증감자에 따른 개인 주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인 주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긴 한데 법인세만 내요. 법인세만. 9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주식수로 곱한 금액이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특정 법인에 있는 주주들도 뭔가 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그 규정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특정 법인을 통해서 불균등 이거는 증자였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아버지가 감자를 하겠죠. 그때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나게 되는데 이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돼요. 주주한테는 아직까지는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한 아버지 법인이든 어머니 법인이든 불균등 증감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법인세만 내시면 된다.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 국회 통과하는 상속세법 이 개정안에는 이 자본거래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올해까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법인이 있고 특정 법인이 있으면 이러한 불균등 증 감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세법은 가능해요. 불균등 증 감자가. 근데 아버지나 어머님 회사는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올해 특정 법인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짓을 해요. 될까요? 될까요? 지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불균등 증 감자를 통한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나라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아버님 법인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원래 잘 있었고 특정 법인을 불균등 증 감자를 하기 위해서 올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불균등 증 감자를 하면 과세관청에 세무조사 해주세요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원래 잘 가던 회사고 특정 법인도 본래의 사업 목적을 추구하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나는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법인에 대해서 불균등 증 감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3년 전에 그 자기주식 소각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과세관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걸은 거거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승소했고요. 보험사가 17건인데 맨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 첫 번째가 작년 9월에 났어요. 2024-2 42659입니다. 사건 번호. 네, 100% 이겼어요. 그 다음엔 대법원은 한 곳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권이 올라와도 항소해도 대법원에서 이기긴 어려워요. 그거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능한 방법인데 너무 얄밉게 하거나 속보이게 하는 거는 조사받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맨 처음에 소송 건 거고 이 특정법인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분을 불균등 증 감자를 해서 아버님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지분을 갖게 되면 그때는 법인주주 차등 배당하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특정 법인이 고유의 사업이 있어서 그게 굴러간 거지 않습니까? 운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설립해 놓고 아직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건 하지 마세요. 너무 리스크하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보이는 짓을. 하나 더 판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기 주식 소각 관련해서 다 합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유도 합헌이고 소각도 합헌인데 부부 쌍방간에 증여공제 6억 이용해서 12억을 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거 3년 전에 대법원 판례 나왔는데 가지금 판정 받았어요. 네. 쌍방간에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증여공제 6억씩 살아있으니까 12억을 한 게 있는데 대법원에서 가지금 판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은 기존에 이 가족법인이 있는 회사들 또 고유 사업 영역이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버님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그 큰 법인에 대해서 불균등 증 감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법인주주 차등 배당하시면 되고 특정 법인 부동산 법인이요? 네, 네, 상관은 없어요. 이 특정 법인 솔루션이라는 건 부동산 법인이라고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반대로 특정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오래됐는데 네네. 네. 그렇게 다시 걸리는 남자 그것도 걸리는 오래하고 보이는 건 하지 마세요. 네, 보이는 건.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합헌이에요. 합헌인데 리스크한 거를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일을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장 보시죠.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죠. 대표님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 법인 현물투자에서 개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 판매하지 않고 5년 후에 판매한
개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법인세로 전환시키죠. 네. 부동산 현물 출자. 또요. 또 말씀하시죠. 양도소득세 2월 과세기죠. 대표적인 게 대표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제가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1억 주고 취득했어요. 이 부동산인데 얘가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증여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얘를 증여했다고 볼게요.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 딸아이가 3년 후에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20억에. 그러면 아이가 받은 대가는 20억이죠. 네. 세법은 대가와 취득원가가 가장 중요해요. 세법은 대가와 취득원가. 그럼 아이가 3년 후에 20억 주고 팔게 되면 받은 돈은 20억입니다. 20억. 아이의 취득원가는 얼마죠? 아이의 취득원가는 10억이죠. 맞아요? 맞아요? 1억입니다. 1억.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준인데 뭐냐면 제가 1억 주고 샀어요. 10년이 지나서 10억이 돼서 딸아이한테 증여를 했는데 네.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증여를 받은 이 부동산 재산은 최소 5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잖아요. 5년 이후에 팔면 본인의 취득원가를 인정을 해줘요. 10억을. 근데 이것도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10년 안에 팔면 제 딸아이가 취득한 10억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취득원가, 증여자죠. 1억을 가져옵니다. 네. 이게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에요. 재작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서 2022년도까지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있잖아요. 올해부터. 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받은 주식. 이게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득원가를 인정받으려면 주식을 받고 나서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할 때 이게 2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2년으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게 1년으로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기존에 5년이었던 게 재작년에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이 주식 관련한 부분도 다음 시간에 자기 주식이니까 저희 수석연구원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1년이지만 2년, 5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 포함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강의 들으실만 하나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1억을 네. 1억의 주식을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그 법인에 네.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거를 제 법인을 해서 이제 그걸 양도하면 1억에 됐는데 10억 대표님 질문을 잘 못 알아듣겠네요. 대표님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오늘은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제가 재밌는 성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성이 무슨 성씨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 네? 김씨가 많죠. 김씨가 몇 명인지 아세요? 김씨가 몇 명일까요? 재밌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제가 돌을 그냥 확 던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둘 다 맞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세계 성씨 중에 하나예요. 그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김이박이잖아요. 김이박. 김씨가 우리나라에 1070만 명입니다. 1070만 명. 제일 많아요. 이씨가 730만 명이에요. 박씨가 420만 명입니다. 김이박, 최, 정, 강, 그리고 조윤장이에요. 네, 9개 성씨가 이렇게 되고요. 장씨가 99만 8천 명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김씨가 정말 많고요.
제가 10년 동안 그 시족 계보를 좀 보거든요. 제가 종갓집 자수입니다. 참고로 안내해드리면 시족 계보를 보는데 그 9개 성씨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인구가 있어요. 무슨 성씨인지 아세요? 이씨입니다. 이씨. 이씨가 10년 동안 한 160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김씨가 100만 명 정도 늘어났고 다른 성씨는 그거보다 훨씬 좀 적고요. 이씨가 그래도 자식을 많이 낳으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중국 황실의 그 씨족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인데 중국의 황제 자손이 있거든요. 혹시 송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조광윤이죠. 조광윤. 조광윤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으면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 중국 황족의 자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5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반인한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열어준 사람이에요. 조광윤. 이 사람의 형제가 조광임입니다. 의. 네,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의 아들이 조덕소가 있어요. 조덕방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조지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로 조유길이 있어요. 네. 조유길의 아들의 다섯째가 조혁찬이라고 있습니다. 조찬혁. 죄송합니다. 조찬혁. 이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불패장군이죠. 조광윤이. 50국을 평정한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불패장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49살에 전쟁에서 전쟁하러 갔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급사를 하면서 동생인 조광의가 정권을 찬탈하게 돼요. 찬탈하고 조덕소, 조덕방이 있는데 이 조덕소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조덕소가 자기 숙부한테 입 바른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찍혀요. 너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자살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냥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본 조지린, 그 다음에 조유길의 다섯째인 조찬혁이 둘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려로 망명해요. 그러면서 고려로 망명한 다음에 받은 성씨가 조지린은 황해남도 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배천조씨를 받아요. 그리고 이 조찬혁은 충남에 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천. 그래서 배천조씨, 임천조씨 이 두 개 가문이 혈연이에요. 혈연이고 조광윤의 자손들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족보 어디가 제일 오래된지 아세요? 족보 아세요, 대표님? 네. 우리나라에서 족보 가장 오래된 집안은 안동 권씨입니다. 네. 성암봉가 그럴 거예요. 족보 이름이. 네. 좀 알고 계시면 재밌어요. 가웬 얘기고요. 다음 장 보시죠. 제가 지난달에 가웬 얘기를 해드린 게 여러분들은 이 대표님들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대한민국 땅값이 전 세계 1위를 찍은 게 2006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 전국조사했을 때 2006년보다도 100% 올랐거든요. 근데 전 세계는 20에서 30% 정도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땅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증여재산공제죠. 증여재산공제. 우리가 특수관계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세 관점에서 좀 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특수관계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법에 나오고요. 재작년에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혈족 사촌 이내, 기존에 육촌이었던 게 사촌으로 줄었고요. 인척은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친척이죠.
그래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여기에 대해서 증여공제가 있잖아요.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이고 배우자 6억이죠. 이 특수관계자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1,000만 원 공제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게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고요. 넘어가시죠.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이 업무무관 자산,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는 97년 1월 1일 날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 내용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가업상속공제는 97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상증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사업무관 자산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업무관 자산을 따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만 따져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가업상속 공제할 때랑 가업승계 증여특례할 때만 사업무관 자산을 따지는 거예요. 다른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사업무관 자산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 두 번째 임대용 부동산, 세 번째 대여금, 네 번째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 다섯 번째 금융 투자 자산이 있어요. 이 중에 네, 임대용 부동산 중에 우리가 사택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이제 이 사택을 제공하는 거죠. 5년 이상 무료로 사택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국민주택 25평 이하의 부동산은 이 사업무관 자산에서 이제 빠질 겁니다. 빠질 거고, 그리고 임직원, 이 대표님의 특수관계자는 다 빼야 됩니다. 임직원한테 제공한 학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요 6억 이하의 전세자금까지는 업무무관 자산, 사업무관 자산에서 빼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리고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이 올해부터 2배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거는 꼭 확인하십시오. 네. 우리가 현금으로 분류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현금으로 분류하는 거. 지금 어려운 내용 하고 있어요. 네, 사업무관 자산 따질 때 우리가 5년 평균 200%를 넘는 현금은 사업무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현금이 뭐냐고요? 200% 안에 들어오는 현금. 현금으로 분류하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네, 정말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취득일이겠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금융상품만 현금으로 봐요. 네, 대표적인 게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 네, 그리고 별단예금, 네, 그런 것들,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까지를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님 피곤하시죠? 좀 어려운 얘기해서.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현금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상품은 다 장기금융 상품입니다. 정리시 벌이라는 거, 유니버셜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해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 자체가 지금 현금은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보험은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 안에 장기 금융 상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네.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는 건 100% 업무무관 자산,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가업상속 공제를 대비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시가총액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낮추는 방법은 주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업무관 자산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사업무관 자산 대비 사업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 일반 상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공제나 특례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회사는 시가총액을 당연히 낮추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무관 자산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있었죠.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5년 평균 현금 유보액이 200%를 초과하는 현금, 금융투자자산.
근데 이 세부 계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랑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은 뭘 넣어드렸냐면 제가 지금 19년 동안 컨설팅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업 승계 징역 특례가 우리 회사가 되냐,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별표의 맨 위쪽에 보시면 그게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조업 같은 경우가 C 코드입니다. C.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5자리를 영문 알파벳 대문자에 이 아라비아 숫자 5개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C를 뭐라 그러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 그리고 앞에 숫자 2자리를 중분류라고 해요.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건 중분류입니다. 중분류가 써 있는 거예요. 01, 03 이렇게 나오죠. 그게 중분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3이 그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참조하는 건 중분류 코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중분류 코드. 또 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2024년 7월부터 11차 코드가 쓰여지고 있어요. 11차 코드. 그것도 알고 계세요. 2024년 7월부터 11차 코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10차 코드는 2013년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게 11년 만에 11차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우리 회사가 징역특례나 상속공제가 되느냐 묻지 마시고 이 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네, 넘어가시죠.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안 보는 회사들이 이제 지정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는 걸 계속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자 포함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임대소득이나 배당, 이자소득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실신고 확인하면 되죠. 신고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처지라고 볼게요. 그럼 뭐가 문제죠? 수익이 났는데 법인세를 내잖아요. 법인세는 수익 2억까지는 9%죠. 2억을 초과하는 게 19%인데 지금 말씀드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9% 구간이 없어요. 그냥 19% 법인세 내시는 겁니다. 그게 불이익이에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20, 30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30억에서 50억까지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승계할 아들이 없어요. 따님은 사업 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승계를 안 하면서 뭔가 다시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연세가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벌어놨던 돈 은행에 맡겨놓고 또는 증권사에 맡겨놓고 다른 매출 없이 이자 배당으로만 계속 회사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어떻다고요? 그냥 19% 법인세 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시죠. 시간이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죠.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이것도 여기 잠깐 써드릴게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할 거냐, 그 밖에서 할 거냐가 굉장히 관건이 돼요.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을 잠깐 써드리겠습니다. 억제권역. 여기 내에서 창업하는 게 있고요.
여기 외에서 창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 있고, 청년 창업은 만 34세 이하를 말합니다. 세법에서 나오는 나이는 전부 다 만 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34세 이하, 군 경력 최대 6년까지 감안합니다. 그거를 청년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창업이 있어요. 일반 창업.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만약에 창업하시게 되면 5년간 50% 법인세 감면받습니다. 네.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는 5년간 100% 감면받아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건 25년까지 기존 법을 준용하는 거고요. 26년부터 바뀐 법으로 적용하겠다고 감면율을 좀 낮추는 거잖아요. 75%, 25%로. 네.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하시게 되면 혜택 없어요.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하시게 되면 50%, 5년간 법인세 감면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그럼 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좀 보세요. 과밀 억제 권역을 한번 써보자고요. 서울이 누른 도너츠 같이 생겼잖아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입니다. 서울 위쪽으로 의정부 있죠. 그 옆으로 구리 있습니다. 그 뒤로 남양주가 있어요. 그 밑으로 하남이 있어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밑으로 성남이 있어요. 그 밑으로 과천이 있고요. 옆에 과천 옆에 안양이 있습니다. 안양 밑에 군포가 있어요. 과천 밑에 의왕이 있어요. 의왕이 끼고 수원시가 있어요. 이거 그냥 보십시오. 수원이 있고요. 안양 옆에 뭐 있죠?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 그 옆에 부천이 있고요. 부천과 광명은 싸고 시흥시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으로 고양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법문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인구 집중되는 걸 옆에 위성도시로 빼려고 경기도로 확장한 거잖아요. 그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창업하면 청년 창업이더라도 5년간 50%밖에 감면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일반 창업은 50% 감면이 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빠진 도시가 어디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서쪽으로는 김포가 있어요. 김포. 북쪽으로는 어디 있죠? 북쪽. 양주, 포천이 있죠. 포천. 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광주가 있어요. 광주. 그리고 이쪽으로 용인, 이천이 있습니다. 이천. 네. 남서쪽으로 화성이 있죠. 화성. 네. 화성. 얘들이 관건이, 얘들이. 김포, 양주, 포천, 광주, 용인, 이천, 화성. 여기에 법인 설립하시면 또 만 34세 이하, 그리고 군경력까지 합치면 최대 40세까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노란색에 써진 곳에 창업을 하면 네, 법인세 5년간 안 낸다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과밀 억제 권역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기 어렵죠? 김포, 양주, 포천, 화성, 용인, 이천, 광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안 낸다. 좋은 거 아닌가요? 특정 법인 만드시더라도 여기에 만드세요. 딴 데 만들지 마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조특법 그게 6조입니다. 창업 네. 네. 식세 같은 거 네. 근데 다시 과밀 억제 권역 그러면 청년 창업 받았던 거 네, 그때부터 아니요. 토해내진 않아요. 그때부터 없어요. 혜택.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 앞장에. 그 정도는 됩니다. 예, 통해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혜택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청년 창업한 건 맞잖아요. 또 창업한 것도 맞고.
근데 지사나 본사를 과밀 억제권역으로 옮기게 되면 토해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혜택 정지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이 나와요. 업종이요.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업종이 빠져 있을까요? 대표님도 뭐 수도 없이 사업하시니까 네. 어떤 업종이 빠져 있을까요? 부동산업? 부동산업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거기 빠져 있는 게 도소매가 빠져 있어요. 도소매가. 네. 뭐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김포에서 창업하고 청년 창업이고 나 이제 법인세 안 내겠다. 도소매로 열었어요. 법인세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소매는 인정되지 않아요. 도소매는. 되셨죠? 네. 다음 장 넘기시겠어요?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기존에 가업승계 징역특례 신청할 때 대표이사 요건이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요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인이 뭐냐면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근데 가업 상속 공제는 대표이사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가업승계 징역특례에는 여태까지 대표이사 요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들어온 게 뭐냐면 가업을 영위하신 기간 동안 50% 이상 대표이사를 재직하셨거나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신청하실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그중에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으면 가업승계 징역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육을 참여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구두로 해 드릴게요. 뭐냐면 202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인가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기재부의 예규를 자주 올려줍니다. 그때 뭐가 올라왔냐면 22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가 올라왔냐면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꼭 그 대표님이, 그러니까 징여자죠. 대표님이 회사에 재직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나왔었어요. 예규가. 근데 2023년 5월에 그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기재부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더니 그게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지나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소한 2년 이상 우리 회사에 재직했어야 돼요. 상속인이. 네. 근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는 꼭 우리 회사에 상속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근데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대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승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23년 5월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기재부 확인하니까 이 내용은 현장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답 나온 게 없다. 그냥 기존대로 해라요. 그러니까 가업승계 징역특례 신청하시려면 대표님께서 회사에 재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네.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강의 다 끝나고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